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원 공급 장치 장에서 전원 공급 장치의 규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스펙이라고 하면 specifications. 어떤 제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requirement, technical requirement를 보통 이제 규격이다. 어떤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제품이 갖춰야 할 조건, requirement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전원 공급 장치의 요구 조건, 전원 공급 장치는 파워 스플라이라, 파워 스플라이. 자, 우리가 파워 스플라이 배웠던 게 이제 렉티파이어가 있었죠. AC/DC 컨버터. 인버터가 있었고, 그 다음 DC/DC 컨버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AC/AC 컨버터, 뭐 이런 것들이 전원 공급 장치에 해당될 텐데, 요 전원 공급 장치들이 갖춰야 할 요구 사항들을 이제 규격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 공급 장치의 규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격을 내는 것은 사용자가 냅니다. 사용자가. 소비자가 되겠죠, 우리가. 사용자가 규격을 냅니다. 규격을 내고, 그 다음 이 규격에 맞춰서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이 규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맞는 제품을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것은 바로 규격입니다. 규격.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낼 때 이러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내고 시장에 내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자가 그 제품에 대한 규격에 맞는 물품을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제공을 된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면은 독점이라 그러죠. 독점인데, 사용자가 낸 규격에 어떤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공급자가 여러 명이다, N 명이다, 그러면은, 그걸 사용자가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럼 대개 보면은 이제 규격에 맞는 것 중에 가격, 코스트로 지금 아마 결정하게 되겠죠. 이 규격에 맞는 것 중에 가격이 제일 싼 제품을 아마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이 규격에 맞는 제품 중에 얼마나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하는가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물품을 이제 그 여러 개의 공급자가 이제 있다 보면은
이 경쟁력 있는 공급자는 계속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되겠죠. 납품을 하게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3, 4, 5순위의 공급자들은 다 떨어져요. 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기업들이 이게 이제 무한 경쟁 체제인데 기업들이 자꾸 사라지고 남는 기업들이 이제 소수의 기업, 대개 이제 1등이나 2등 적어도 대개 이제 1등 기업이 남는 1등 기업이 생존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 근데 옛날에는 자잘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하는 그 기업들이 여러 공급자가 있다가 그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떨어지고 해서 지금 이제 소수의 기업들이 남아 있고, 이 또 소수의 기업들도 이제 이게 나라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지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체가 서로 이제 어떤 야생에서 경쟁을 하듯이 국경을 없애고 서로 기업 간의 경쟁을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더 기업의 수는 줄고, 그 다음에 승리한 기업은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되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뭐 그러한 그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경쟁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규격이었습니다. 이 전원공급장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규격에 맞추는 공급자가 생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용자가 내는 전원공급장치의 규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과 부하 간의 분리. 자, 이것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크기와 무게. 자, 크기와 무게는 대개 스위칭 주파수를 상향합니다. 이 크게 함으로써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가 있다.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은 필터를 줄일 수가 있고 트랜스포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전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력 밀도의 전원공급 장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자가 내는 겁니다. 전력 밀도를 얼마 정도까지 사용자가 해라, 그 이제 규격을 내게 돼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예민한 분야가 이제 항공 분야가 됩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이제 고전력 밀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육상에서는 사실 무게 많이 나가도 크게 뭐 포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이 항공 분야는 이제 공중에 어떤 제품을 전체 시스템을 띄워야 되니까 무게가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나사에서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거에 역사적으로 우리 이제 전력전자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이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던 데가 이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중에서도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 신호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호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파워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슈퍼컴퓨터는 계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모하는
전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전원 공급 장치의 부피가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커져 버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실제 파워 서플라이가 전원 공급 장치가 이 슈퍼컴퓨터의 뭐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쪽보다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서는 슈퍼컴퓨터라고 샀는데 무게와 사이즈는 다 전원 공급 장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원 공급 장치에서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더디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원 공급 장치 규격으로는 전력 흐름의 방향 제어가 있다. 전력 흐름의 방향 제어다. 그래서 이 전력 흐름의 방향 제어는 이 회생 제동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대개 이제 우리가 전력이 있으면은 이제 소스가 있고 이제 부하가 있어요. 에너지 플로우, 전력 흐름이죠. 전력 흐름이 대개 소스에서 부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로 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부하가 굉장히 무거운, 자,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전기 자동차나 지하철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움직일 때 보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m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하에서 소수적으로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해요. 회생제동. 회생제동을 통해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그때 이제 전력 흐름이 전원에서 부하로 가는 흐름도만 있어도 되는 전원이 있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부하에서 소수로 그 전력 흐름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전원 공급 장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나 지하철, 뭐 엘리베이터 이런 이제 무게가 나가는 운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하는 운동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 손실로 보내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운동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다시 회생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 자동차, 그다음 요즘에 나오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있어요. 지금 뭐 현대에서도 나오고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뭐 저 토요타에서 나온 그 뭡니까? 하여튼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게 보면은 회생 제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전원 공급 장치는 전력 흐름이 제어가 돼야 된다는 거고, 자, 높은 변환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이 높을수록 이제 사이즈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효율이 높다는 손실이
감소시켜야 돼. 손실이 적은 거예요. 같은 출력을 얻는데 손실이 적다. 그러면은 높은 변환 효율입니다.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이 바로 효율이 되는데,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의 비를 높이려면은 중간에서 손실이 줄여줘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전원 공급 장치에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제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제 컴프레서를 구동하는 이제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그때 이제 과거의 냉장고는 그 에너지 효율이 낮았습니다. 낮았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효율을 높여 가지고 만든 게 요즘에 냉장고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보면 에너지 효율이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1등급이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전력전자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그냥 대충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전자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전자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전기 제품에는. 그래서 전력전자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놓으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올라갈 거고, 그냥 대충 만들어 놓으면은 효율이 낮아요. 낮으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전력 변환 효율을 가지는 전원 공급 장치가 요즘에는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그래요. 가전 제품이 들어가는 것 중에. 그래서 백색 가전에서 우리 전력 변환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에 적용을 한 거죠. 적용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가전 제품에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월풀 같은 거 대표적인 내 기억에. 그래서 나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보다 월풀 냉장고, 월풀 세탁기면 다 좋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17년, 한 15년 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요.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월마트나 이제 그 가전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가전 제품 파는 데를 코너에 가보니까, 야, 이게 최고 프리미엄급의 코리아 제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가전 제품의 우수한 회사로 생각해 월풀 냉장고 세탁기는 가격이 한참 밑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가전 제품의 프리미엄급을 올린 것은 바로 이 전력전자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LG전자, 삼성전자, 여기 전력전자 기술하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가전제품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거예요. 높여가지고 백색 가전이라 해가지고 프리미엄 시장에 내놓아가지고 그게 이제 히트를 쳐버린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그게 바로 이제 높은 변환 효율이 백색 가전의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입출력의 파형 왜곡률이라는 게 있어요. 입출력 파형에 여기에는 대개 이제 뭐 역률이라든지 왜곡률 이런 게 있습니다. 역률, 왜곡률. 우리가 이제 정유기 같은 경우에 역률이 중요합니다. 정유기. 자, 인버터 같은 게 왜곡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역률이 나오죠. 역률은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비가 바로 역률이 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설명하면은, 자,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이게 이제 DC는 뭐 큰 그게 안 되는데 교류일 경우 문제, 교류일 때 교류일 때 이제 역률이 문제가 됩니다. 역률 입력이 교류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상전력이 있어요. 비상전력 자, 전압의 시력값 곱하기 전류의 시력값입니다. 이게 비상전력이고 유해전력은 기본파 전압의 시료치, 기본파 전류의 시료치, 기본파 전압과 전류의 기본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게 파이원이 이제 전압 전류 위상차입니다. 전압 전류 위상차. 이래 가지고 V1하고 V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에는 왜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왜곡률이 IS분의 코사인 이제 파이1 이래 되죠. 그래서 요 이제 전류를 얼마나 정연파에 가깝게 하는가. 정연파에 가깝게 하는가.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 위상을 어떻게 0으로 만드는, 동일하게 만드는 전압과 전류의 모양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입력에서 관찰되는 전압과 전류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내면 돼요. 역률 높게 하려면은. 전압은 기본적으로 정연파죠. 정연파인데 전류도 전압의 모양하고 아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역률이 높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모양이 똑같은 게 뭐예요? 바로 저항이잖아요. 저항. 그래서 이 리지스티브 저항성 인풋에서 봤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일하게 나오고 정연파로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저항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리지스티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률이 1에 가까워집니다. 핵심 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왜곡률은 이제 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력은 이제 인버터 같은 게 있는데, 인버터 같은 경우에 이래 완전 정연파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PWM으로 이제 인버터를 만들어내는데, 기본 주파수 이외에 고주파 성분이 있습니다. 고주파가 있죠. 고주파. 대개 이제 홀수배 고주파가 나오는데, 이 기본파가 도미넌트, 지배적으로 크게 만들어져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본파가 출력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웃풋에. 실제 우리가 인버터의 출력에 아웃풋에 기여를 하는 게 기본파밖에 없습니다. 뭐 고주파, 기본파 외에 다른 성분은 다 그냥 쓸데없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기본파를 이제 크게 해주고 기본파 이외의 성분을 줄여주는 것이 왜곡률의 높게 하는, 좋게 하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전원 공급 장치의 규격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이고,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자, 지금 여기 트랜스포머가 있죠. 자, 요거는 전원과 부하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트랜스포머가 없습니다. 비분리돼요. 비분리. Non-isolated. 트랜스포머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사실 없습니다. 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 자, 이 부하 부분에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터치했다. 자, 1차하고 2차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1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압이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0V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해도 안전하다, 세이프티하다. 세이프티하다, 세이프티 리콰이먼트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손을 대더라도 고압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접지만 좀 되면은 사람 손으로 만져도 된다는 거고. 자, 이 부분 한번, 이 부하인데, 자, 여기 터치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고압이다 그러면은, 이 고압이 터치한 쪽에다가 이제 바로 영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터치가 안 되게끔, 터치해도 보호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는 터치하더라도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기 뭔가 물론 이제 변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두 가지 목적이 있고 변압이라는 1차와 2차의 전압비를 이제 키우는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차 측의 부하에 우리가 손으로 터치하도록 터치해도 안전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됐고. 자, 오늘 내가 조금 이제, 공부하면 사람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계사, 인류사다 이래 부르죠. 인류사. 자, 자, 우리가 세계사를 바라볼 때는 크게 봐야 돼. 크게 보는 거예요. 이 동양입니다.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습니다. 서양.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탄생을 해서 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농사 지을 줄도 몰랐고 동물하고 비슷했어요. 동물처럼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열매 있으면 따먹고 뭐 동물 있으면 잡아먹기도 하고 또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랬어요. 인류가 이제 저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 하여튼 이제 사피엔스가 세계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갔죠. 그래서 하여튼 뭐 현재 살고 있는 종 중에 뭐 제1인자로 독보적 위치에 이제 도달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중국 쪽에
하고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어디 뭐 땅이 좋았겠죠. 여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유럽과 중국 사이에는 뭐 유럽도 보면 이제 이쪽에 뭐 이쯤 이제 퍼질 수가 있죠. 이게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이 되게 보면은 이제 한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한 역사적으로 한 그 1만 년 이후에 그 전에 거의 뭐 돌아다니는 이동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고 1만 년쯤 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태동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거는 뭐 유럽하고 이제 동양에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이 사이에서 막 쉽게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쉽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서양에서도 자기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저기저기 막 복작복작 싸워요. 이게 싸우잖아요. 심플합니다. 자, 근데 동양과 서양과 사이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굉장히 그 아주 그저 오지 막 춥기도 춥고 막 굉장히 지형도 험한 오지가 있어요. 그 이동하려고 여기 이제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오지기 때문에 요새 뭐 나오는 뭐 실크로드 뭐 캐도 소실고 이제 그 무용하던 거니까 지금 거의 뭐 그거는 전체에 비하면은 내가 볼 때는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낙타나 이거 싣고 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구멍가게도 안 됩니다. 사람 짐 지고 혹은 뭐 동물이 지고 가봐야 요새 그 화물선 한 개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이거는 뭐 거의 동서양 교류는 과학 기술적인 관점 동서양 교류는 거의 없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거들끼리 붙었다 살았다 붙었다 떨어졌다. 자, 그러면 2500년 전쯤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끼리 싸우니까 막 철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동양에도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전쟁을 엄청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동과 서양과 이제 싸운 거는 기껏해야 뭐 살짝 가는 거지 그냥 서로 지배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도 자기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동서양 교류는 뭐 아주 적은 교류만 했었다. 내가 봤을 때는. 자, 근데 동서양 교류가 시작된 거는 1800년 이후다. 그 불과 한 200년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 1800년 이후에 우리가 동서양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교류가 시작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그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 전기기관의 발명이 있다. 자, 바람에 의존하던 배가 이동수단이 바람이나 동물에 의존하던 이동수단이 동력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 그게 바로 1800년 이후에. 그 동력을 쓰게 되니까 속도라든지 이런 게 바람하고 동물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영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남을 해가지고 이 동력을 가지고 대영 제국이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이동합니다. 세계를 이동해 가지고 동양까지 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온 나라가 일본. 자, 일본에 이제 도달하겠죠. 그다음 대만에도 가면 이제 딴수이가 있죠. 딴수이. 그런 쪽으로 이제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막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이제 영국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비로소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무역. 제품을 무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영국에서 자, 일본은 좀 작으니까, 그래 일본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거죠. 서양의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개화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쇄국 정책을 실시합니다. 문을 꽁꽁 잠그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훨씬 일찍 발달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임을 해가지고. 자, 4개 지도가 있어요. 1700년대에 이제 지도. 에 보면 일본이 이제 잘 사는 나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탐이 나는 나라다. 서양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탐이 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땅덩어리 크죠. 여기다 곡창지대 많죠. 이러니까 그래서 무역을 요구를 해요. 근데 무역을 했는데 도자기, 그래서 지금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차이나. 그 다음 티. 중국에 있는 제품이 영국으로 막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럽에 있는 상류 사회들이 중국의 도자기나 차에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명품 가듯이 이제 상륙 사회에서 이제 도자기나 차가 아주 인기를 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팔려고 보니까 영국 산업혁명이 일찍 일어났으니까, 자, 직물, 옷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방직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옷을 갖다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비단이 있는 거예요. 비단. 실크가 있죠. 실크. 자, 여러분들 실크, 비단 옷하고, 여러분들 직물하고 옷 보면은 비단 옷이 훨씬 더 고급스럽죠. 직물보다. 그래서 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제 이 유럽에서 그 수입만 늘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은이라 은이 중국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중국으로 다 돈이 이제 중국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중국에 도자기나 차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는 별로 뭐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본 게 환장했거든요. 이게 무역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돈은 자꾸 중국이 가져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좀 나쁜 짓을 한 거죠. 아편을. 그래서 아편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막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버려요. 전쟁. 이 아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무역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다. 그 지금 아편 전쟁 결과로 그 중국의
뭡니까? 홍콩이 영국에 이제 귀속이 돼 있다가 반환돼 있죠. 자, 그럼 1900년대, 자, 1900년대에, 자, 이후는 세계 질서의 중심이, 자,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 이때도 역시 과학자들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 과학자들이 이동이 있었다. 유럽에 있던 아인슈타인도 미국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닐슨 보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 그 핵 분야에 있는 이러한 유명한 과학자들 대개 보면은 이제 자 우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과학자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해서 핵폭탄을 만들었죠. 핵폭탄을 만들고 또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이제 그 주도권이 유럽 주도권이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계의. 그리고 중국은 이제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거의 뭐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은 가난한 나라로 아주 우울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덩소평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왔죠. 덩소평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무역을 시작한 거예요. 교류를 시작한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부가 자, 부가 증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무역 체제가 바로 WTO 체제입니다. WTO. World Trading Organization이라 그래가지고 국경이 없는 체제. 국경이 없는 무역 체제가 되어버렸죠. 글로벌한 그 무역 체제, 국가를 무시하고 어떤 스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무역 체제가 바로 WTO, 그 다음에 FTA, 그 다음에 WTO는 전체를 하다가 이제 FTA로 갔죠. 하여튼 어떤 제품만 갖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든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이제 이 WTO 체제의 국경이 없는 무역 체제의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떠올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제품을 싸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 WTO 체제의 혜택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이제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역을 하면은 보세요. 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미국 덕분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생산량에 중국이 거의 뭐 턱 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보면은 야 이거 이 대빵인데 대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중국이 보니까 이 인구도 많고 아 이거 저 생산 능력도 대단히 쫙 올라오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WTO 무역 체제를 지금 파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벽을 썼습니다. 이게 장벽, 무역 장벽. 자, 무역 장벽을 쌓는 방법으로 관세, 세금 문제입니다. 관세율을 높이는 거예요. WTO 체제에서 관세율을 낮추라 그랬습니다. 지금 관세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영국과 중국에서 벌였던 무역의 결과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WTO 체제의 무역의 결과 지금과 같은 미중 아주 긴장감이 도는 미중 경제 전쟁의 서막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